5월 31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유럽 증시가 중국 상하이시 정상화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가스프롬이 루브라 결제 거부를 한 네덜란드 업체 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의 대러 제재가 해제되면 상당량의 곡물과 비료를 수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일의 5월 물가 상승률이 전년비 7.9% 상승하며 50년 내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의사는 향후 몇 차례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중 국방수장이 3년 만에 첫 대면 회담을 추진합니다. 중국이 남태평양 10개국과 안보협정 체결에 실패했습니다.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 주간 생산량이 폐쇄 전 70% 수준을 복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의 이가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인플레 픽가운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의 경기도나 우려까지 연이은 악재에 추락하던 증시가 이제 반등에 나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 미국 증시는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주 발표되는 5월 고용 지표를 주시하면서 저희와 함께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죠.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지금 시작합니다. 네, 유럽 주요국 증시, 중국 상하이시의 봉쇄 해제 기대감 속에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약 2달간 봉쇄됐던 상하이시 내의 모든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원칙적으로 다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프랑스 캬크 지수가 0.72% 오르면서 6,562선, 독일 닥스 지수 역시 0.79% 상승하면서 유럽 주요국 증시 일제히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우리 시장도 좋은 움직임이었죠. 코스피 낙관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는데요. 미국의 4월 PCE가 2달 연속 하락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와 함께 코스피가 1.2% 올라 2,669선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도 1.43% 상승하면서 886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주말 동안 베이징과 상하이시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한 경제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상해 종합지수가 0.6% 올랐고요. 홍콩 항생지수 그보다 더 높게 올라 2%대 강세로 21,123선 터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증시도 2.19% 상승하면서 지난 4월 21일 이후 1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더 자세한 시장 상황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 서상영 본부장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뉴욕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유럽 증시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유럽 증시는 지난 금요일 미 증시 강세 원인인 인플레이션 피크 기대 심리가 부각돼서 부각된 가운데 중국의 상하이 지역 코로나 봉쇄 해제 발표로 위험자산 서로 심리가 부각되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주식시장을 위축시켰던 경기 침체 우려를 완화시켰기 때문이고요. 다만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유로존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상승폭은 제한된 가운데 개별 종목별 차별화가 특징이었습니다. 네, 지금 잠시 언급해 주신 것처럼 미국에서는 인플레 픽가운론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반면 유로존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일단 미국은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 심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독일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 4월 전년 대비 7.4%보다 상승한 7.9%로 발표가 되면서 1973년 이후에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유럽 지역의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줬고요.
특히 식품이 전년 대비 11.1% 상승을 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유럽의 물가를 크게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로존 경기 기대 지수 같은 경우는 소폭 개선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축된 이후 안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산업체와 소매업체의 심리는 악화된 가운데 서비스 제공업체, 건설업체는 개선되었고 경제 불확실성 지수와 소비자 물가 지수 기대치는 하락 추세를 보인 점이 특징입니다. 결국은 독일의 물가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급등을 했지만 관련 이슈는 많은 부분 선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서 영향이 제한되었고요. 이보다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 그다음에 중국의 상하이 봉쇄 해소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상하이 봉쇄 완화로 인해서 소비 섹터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에너지 절감 기업들이 강세를 보인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난 한 주간의 특징주들 강수민 캐스터와 확인해 보시죠. 네, 지난 한 주간의 미국 증시 특징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상승한 종목들부터 살펴볼 텐데 한 주간 크게 오른 순서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중 가장 큰 주간 상승폭을 보여준 건 바로 줌 비디오였습니다. 무려 23%나 올랐죠. 줌은 매출이 시장 예상에 부합했고 또 EPS가 예상을 웃돌았고요. 2분기 매출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와 출근을 병행하게 되면서 줌도 그에 맞게 사업을 전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00슬라가 무너지며 일론 머스크의 성추행 의혹으로 $628 선까지 주저앉았던 테슬라가 반등에 성공하며 금요일장 $759 선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14%가 올랐는데요. 한편 테슬라 주주들은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손을 뗄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투자와 또 인수 추진으로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주식 매입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뒤를 이어 코인베이스가 일주일간 14% 가까이 올랐는데요. 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큰 이슈였습니다. 엔비디아의 이번 분기 매출은 시장 예상을 상회했고 또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날 시간 외에서 7%가 빠졌던 건 향후 실적 전망 때문이었습니다. 2분기 매출 전망치를 낮게 제시했는데요. 다만 데이터 센터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뤄졌고 3일 연속으로 5% 강세를 나타내며 지난 한 주간을 마감했습니다. 주간 단위로 엔비디아 12.6%가 올랐네요. 마벨 테크놀로지도 EPS와 매출 모두 시장 예상을 상회하면서 한 주간 12%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JP모건은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펼쳤습니다. 한 주간은 11%가 오른 모습이고요. 올해 순이자 소득 예상을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보잉의 경우 우주택시 스타라이너가 우주정거장과의 도킹에 성공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 주간 보잉은 9%대라는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항공편의 무더기 결항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8일과 29일을 기준으로 델타 항공은 400편이 넘게 취소됐는데요. 날씨와 항공 교통 관제, 또 직원 배치 문제 등으로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 주간 델타 항공 10% 가까이 오르며 마감을 했습니다. 애플은 지난 한 주간 8.7%가 올랐고요. 시총이 2조 4,200억 달러로 집계되면서 세계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알리바바는 한 주간 7%가 올랐는데요.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8%가 늘었고 하루에만 14%대가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발표한 것도 주가 상승을 이끈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어서 2분기 영업수익 증가를 전망했던 사우스웨스트 항공, 일주일간 7%대가 오른 모습입니다. 브로드컴도 실적을 발표하면서 마찬가지로 한 주간 7%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시장 예상을 상회했고요.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 VM웨어를 61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77조 2천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중국에서의 사업을 중단한다고 전해졌죠. 마찬가지로 한 주간 7%가 오른 모습입니다. 아마존은 주식 1주를 20주로 나누는 주식 분할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다음 달 6일부터 분할된 가격으로 거래될 예정인데요. 일주일간 아마존도 7%가 오른 모습입니다. 시총이 4천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금요일에 장중 52주 신고가를 찍은 엑스모빌, 한 주간은 6.2%가 상승했고요. 또 일론 머스크의 주식 대량 매입과 또 인수 발표를 기점으로 트위터 주가는 급등과 급락의 널뛰기를 이어갔습니다. 한 주간 5% 가까이 오른 모습이네요.
러시아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던 스타벅스 일주일간 4.5%가 올랐고요. 이번에는 주간 단위로 하락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노우플레이크가 한 주간 8%라는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또 이어서 캐노피 글로스는 지난주 11%가 빠졌는데요. 주당 순손실이 예상보다 컸고 매출도 시장 예상을 밑돌면서 금요일장에서는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초 나스닥 쇼크를 일으켰던 스냅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스냅의 이번 1분기 매출은 시장 예상을 밑돌았고요. 2분기 목표치를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 하루에만 주가가 40% 넘게 빠졌습니다. 팬데믹이 끝남에 따라서 앱 사용량이 감소했기 때문인데요. 그날 메타와 트위터, 또 핀터레스트 등 다른 SNS 관련주까지 그 영향을 그대로 받은 모습입니다. 스냅은 일주일간 무려 33%가 빠진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특징주 살펴봤고요. 원자재 시황은 최보아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국제유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유가는 계속해서 동일한 두 가지 이유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EU가 러시아산 원유의 금수 조치에 대한 결정 여부를 두고 협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완료되기까지는 이제 정말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요. 긴장감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메모리얼 데이를 시작으로 9월 말까지 미국의 이동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서 이 역시 유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릴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원인을 기억하시면서 유가의 추이를 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에서 WTI 역시 2% 가까운 상승 흐름 보여줬고요. 이 브렌트유는 121달러를 기록하면서 12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다음은 금속 원자재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서 농산물은 휴장했습니다. 금속만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알루미늄부터 알아볼게요. 이 알루미늄의 향후 전망을 높게 산 투자자들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알루미늄 가격의 상승세를 견인했습니다. 이 알루미늄 가격 조금 보도록 할게요. 0.42% 정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887달러 선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납 시장에서는 지금 이 비수기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납축전지 업체들이 생산량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또 값비싼 원료 비용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재고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당분간 납은 반등세를 꺾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 납 가격 조금 보도록 할게요. 1% 조금 안 되는 선에서 올랐습니다. 0.95% 정도 상승 곡선 그리면서 2,179달러 선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구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는 주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달러화의 약세가 좀처럼 잦아들고 있지 않은 것도 한몫할 테고요. 또 주요 생산국인 중국이 코로나 봉쇄령을 완화하면서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는 점도 구리의 가격을 끌어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이와 같은 움직임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 보도록 할게요. 0.63% 정도 상승했습니다. 4.33달러 선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주석 알아보겠습니다. 주석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수요는 여전히 넘치는데요. 주석 생산업체인 MSC그룹은 전반적인 공급량을 늘리려면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주석 가격 보도록 할게요. 0.28% 정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큰 폭은 아닌 것 같습니다. 34,200달러 선 터치했습니다. 다음은 니켈 살펴볼게요. 이 비금속에 대한 인기가 식지 않으면서 전 세계적인 비금속이 오름세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니켈도 그 흐름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니켈 가격 조금 보도록 할게요. 3%대 급등세 나타냈습니다. 29,335달러 선 터치했습니다. 다음은 아연과 팔라듐입니다. 아연과 팔라듐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별다른 소식은 없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격만 조금 보도록 할게요. 아연은 1%대 상승분을 더했고요. 팔라듐은 1%대 하락세를 더했습니다. 2,025달러 선 팔라듐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백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가격이 강세를 보임에 따라서 백금 역시 최고치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백금 가격 조금 보도록 할게요. 0.74% 상승 곡선 그렸습니다. 950달러 선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은 달러화가 힘을 쓰지 못하는 움직임에 따라서 상승했습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시티그룹은 미국의 휴장도 있고 또 새로운 촉매제가 당분간 등장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다면 1,850달러 선을 지킬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금 가격 보도록 할게요. 0.18% 정도 미미하게 상승했습니다. 1,857달러 선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과 달리 은은 내렸습니다. 다만 금의 상승폭과 은의 하락폭은 모두 그리 크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은 가격 현재 0.57% 정도 하락했고요. 21달러 선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시황이었고요. 바로 ETF 시황이 이어집니다. ETF를 생생하게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미장이 휴장이었던 관계로 시황을 보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1분기 동안 수익률이 좋았던 ETF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2022년 1분기는 S&P 500 지수를 따라가는 스파이 ETF가 5%, 나스닥 지수를 따라가는 QQQ ETF가 9% 빠졌고요.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또한 7%가량 하락하면서 마감한 시기였습니다. 이 때문에 만일 큰 대응 없이 작년의 방식대로 투자를 이어가셨다면 손실의 분기가 됐을 수도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도 수익률 30 ETF들은 손실이 아닌 30에서 50%대 수익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익률 상위 30기업들 다음과 같이 분포해 있었습니다. 우선 에너지 관련 펀드가 거의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30개 중 26개가 에너지와 관련 있는 펀드였습니다. 이어서 금속, 광산과 밀 ETF 등 원자재와 관련된 펀드가 각각 하나씩 있었고요. 브라질 시장과 관련한 펀드도 목록에서 2개나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에너지 부문 펀드가 1분기에 수혜를 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이 시기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여행이나 외출에 대한 기대감이 늘면서 항공주 원료나 공장 가동 재개 등의 에너지 사용이 늘어날 거란 전망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된 것도 올해 초, 즉 1분기였는데요.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산 정유나 천연가스 제재 움직임에 공급이 크게 줄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선 천연가스 관련 펀드들이 수혜를 봤습니다. 세 종류 비교해 보실 텐데요. US 커머디티 펀드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천연가스 선물에 투자하고 있는 UNG ETF와 UNL ETF가 수익률 1, 2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UNL ETF는 12개월 동안의 거래를 추종한다는 점에서 위의 펀드와 차이가 있습니다. 각각 1분기 동안은 50%대 수익을 자랑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200% 가까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비슷하게 천연가스 관련 펀드지만 탐사나 생산과 같은 천연가스 관련 활동을 통해 매출을 얻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펀드는 FCG 펀드입니다. 퍼스트 트러스트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1분기 수익률은 42%대로 수익률 10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외에도 석유와 가솔린 등 상품 선물에 투자하는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는 스테이트 스트리트에서 운용하는 SPDR S&P Oil and Gas Equipment Services ETF, 줄여서 XES ETF가 있는데요. 1분기 수익률 4위로 선두를 달렸습니다. 이 펀드는 미국 전체 시장 중 오일 가스 부문의 지수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패시브로 운용되고 있고요. 가솔린 생산에 필요한 브렌트유 선물을 추종하는 BNO가 10위로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1분기 수익률은 43% 정도이고요. 1년 수익률은 오히려 91% 상승으로 앞서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정유와 관련은 있지만 선물 가격이 아니라 오일 생산자이거나 제공자 역할하는 기업들을 편입하고 있는 종목들도 최소 40%의 수익을 보여주면서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중에서는 바네크에서 운용하는 바네크 오일 서비스 ETF가 총순위 3위로 분기 성적이 가장 좋았습니다. 티커명은 OIH입니다. 미국에 상장한 관련 기업 25개와 관련한 지수를 추종하고 있으며 이에는 슐럼버거와 할리버튼이 각각 20%, 또 12% 비중으로 담겨 있고요. 베이커 휴즈 등 그 외 기업들도 5% 혹은 그 미만 비율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62%의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비용으로 지수에 패시브로 움직이는 펀드들은 보통 수익률이 좋지 않아서 높이 위치하기 어려워하는데요. 이번 분기에는 4종목이나 최소 37%의 수익을 내면서 탑 20 펀드에 올랐습니다. 그중에는 피델리티와 뱅가드에서 운용하면서 MSCI의 특정 인덱스를 따르는 페니와 VDE ETF가 있었고요. 이어서 스테이트 스트리트에서 운용하면서 에너지 섹터 지수를 추종하는 XLE 펀드, 그리고 다우존스의 에너지 섹터 지수를 따르도록 블랙록에서 운용 중인 IYE 펀드가 있었습니다. 모두 1분기에 최소 37% 정도 수익률 내면서 탑 20% 안에 들었습니다.
또한 목록에서 에너지 펀드가 아닌 종목이 4개가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원자재와 관련한 펀드가 2종류 있었습니다. 먼저 XME 펀드로 금속과 광산에 관련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스테이트 스트리트에서 출신하면서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석탄, 그 외의 금속들 생산과 관련한 기업들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XME의 상위 기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바디 에너지와 아크 리소스 같은 석탄 기업들이 있었는데요.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라 석탄이 반사적으로 많이 쓰이면서 석탄 가격도 최근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알코아와 센츄리 알루미늄 같은 알루미늄 기업들도 편입되어 있고요. 니켈 합금강이나 티타늄 합금강 등 특수 금속 소재를 사용하는 엘러게니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도 편입되어 있습니다. 이 펀드 자체는 1분기에 36% 정도 상승했습니다. 또한 위트 ETF 며칠 전에 소개해드렸는데요. 테그리엠에서 운용하는 밀 ETF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수혜를 보기 시작했고요. 두 나라 모두 세계 5대 밀 수출국 중 하나인데 문제에 휩싸이면서 밀뿐만 아니라 몇몇 곡물의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된 겁니다. 업계에선 이러한 영향이 올해 내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위트 ETF 올해 들어서는 56%가량 상승해 있는 그래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2개는 독특하게도 브라질 관련 종목입니다. 브라질은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큰 충격에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고 강한 경제 반등과 중앙은행의 빠른 움직임으로 시장이 좋은 상황에 있습니다. 관련하여 블랙록에서 운용하는 EWZ 펀드와 프랭클린 템플턴에서 관리하는 FLBR이 있습니다. 1분기에는 둘 다 34%, 1년 동안도 26%, 27%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점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1분기 특징 ETF들 살펴봤습니다.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글로벌 이슈와 해외 토픽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밤사이 나온 이슈들 바로 체크해보시죠. 먼저 CNBC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중립금리를 넘어선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라고 밝혔고 또 독일 당국은 독일의 5월 인플레이션이 4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상황이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특히 독일에서 좀 심각하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아문디는 세계 경제 3대 악재가 우려된다면서 인플레이션 지속이 불가피하다라는 전망을 내놨는데 구체적으로 고용 악화와 또 에너지 대란, 마지막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걱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아이템, 미국의 중립금리입니다. 사실 생소한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중립금리라는 단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네, 중립금리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는 수준의 정책금리 아닙니까? 네,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이 중립금리를 지금 수준 이상으로 이제 미국의 금리를 올려야 된다. 그렇다면 굉장히 공격적인 이제 빅스텝을 예고한 건데 월러 연준 이사의 이런 발언,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중립금리 위로 금리를 올리는 걸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월러 연준 이사는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에 가까워질 때까지 0.50%포인트 금리 인상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러 번 빅스텝을 취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또 올해 말까지 정책금리를 중립금리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 수요를 공급과 일치시키는 걸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립금리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는 수준의 정책금리를 가리키는데요. 기준금리를 중립금리 이상으로 올릴 가능성은 이미 현지 시각 25일 발표된 5월 FOMC 의사록에서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 연준이 3월 전도표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연준은 중립금리 수준을 2.5%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러 연준 이사는 현재 수준에서 연준이 금리를 약 2% 정도 더 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월러 연준 이사는 연준이 경기 침체를 일으키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립금리 수준 이상으로 금리를 올리더라도 경기 침체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자, 이런 평가가 나왔고 독일 쪽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48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마주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독일의 5월 물가 상승률이 48년 만에 최고치를 찍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CNBC에 따르면 독일 연방통계국은 5월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7.9%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예상치였던 7.5%를 크게 웃도는 수치인데요. 또 4월에 7.4%에서 오른 수치로 월간 상승폭은 0.9%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에너지 가격은 지난 1년 동안 38.8%, 식품 가격은 11.1% 상승했습니다. 통계국은 인플레이션이 높아진 이유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을 지목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병목 현상과 경기 회복으로 인한 가격 상승에도 주목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은 수준을 기록한 건 1973년 겨울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 1차 석유 파동으로 광유 가격이 급등하며 인플레이션이 촉발된 바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발표가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 열흘 앞두고 나온 점에 주목했는데요. 그러면서 ECB의 금리 인상 움직임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고물가 현상이 대부분의 유로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점이 유럽중앙은행의 더욱 매파적인 결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독일의 최종 5월 인플레이션 수치는 6월 14일에 나올 예정이라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고공행진하는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과연 금리를 어느 수준까지 올릴 것인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블룸버그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유럽연합이 정상회담에서 러시아 원유 금수 조치 합의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평가를 내놨고 또 러시아의 가스 수출 업체죠. 가스프롬은 루블화 결제를 거부한 네덜란드 업체 가스테라에게 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또 골드만삭스는 리튬과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 소재의 강세장이 이제 종료됐다면서 향후 2년 동안 가격 하락세가 예상된다라고 밝혔는데 자, 두 번째 아이템은 유럽연합의 이번에 러시아 원유 금수 조치 합의 가능성입니다. 사실 그동안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었는데 좀 어렵다 이쪽으로 의견이 기울고 있거든요.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다수의 유럽연합 지도자들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에 합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정상회의 하루 전날 저녁까지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수정안을 논의했는데요. 해당 논의안에는 연내 러시아산 원유 해상 공급을 금지하는 대신 주요 송유관을 통한 원유 공급은 예외로 인정하는 안이 검토됐습니다. 이번 입장은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유럽 지도자들이 속속 벨기에 브뤼셀로 모이며 나왔는데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회의 이후에나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와 카린스 라트비아 총리 역시 유럽연합 지도자들이 세부 사항에서 이견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따라서 이번 정상회의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이번 수정안에도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새롭게 수정된 안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주요 송유관을 통해 원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러시아가 원유를 공급해 줄 거란 보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대비해 헝가리가 해상을 통해 원유를 받을 수 있는 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유럽연합 국가들의 러시아 원유 이 금수 조치가 사실상 합의되기는 좀 어렵다 이런 기사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지금 러시아 쪽에서는 네덜란드 업체에게 만약에 루블화로 결제를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공급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실제로 중단까지 했거든요. 이것도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러시아 국영가스 수출업체인 가즈프롬이 네덜란드 천연가스 도매업체인 가스테라의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가스테라는 네덜란드 정부를 대신해 천연가스를 거래하는 업체인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앞서 유럽연합을 비롯한 비우호국들이 러시아에서 가스를 구매할 때 루블화로 결제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때 가즈프롬의 자회사인 가즈프롬 방크를 통해 우회적으로 지불하는 방안도 허용했습니다. 가스테라는 이런 방식이 유럽연합의 제재를 위반하게 될 거란 판단에 루블화 결제를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가즈프롬은 현지 시각 31일부터 가스테라의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루블화로 천연가스 대금 결제가 이뤄질 때까지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가스테라는 이와 관련해 10월까지 가즈프롬으로부터 공급받을 예정이던 천연가스를 다른 곳을 통해 계약했다고 했는데요. 관련해서 로프예턴 네덜란드 에너지 장관은 트위터에 가스테라의 이번 결정을 이해한다며 네덜란드 내 가스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러시아 쪽 상황까지 체크해봤고요. 다음은 월스트리트저널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목재 가격이 3월 이후 50% 하락했습니다. 금리 인상 여파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또 비트코인이 6% 상승한 가운데 이더리움과 리플 등 주요 가상화폐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또 테슬라는 상하이 공장 주간 생산량이 폐쇄 전 70% 수준을 복구했다라고 밝혔는데 세 번째 아이템은 목재 가격입니다. 사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 주택 시장이 호황기로 접어들면서 목재 가격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목재 가격 지금 거의 50% 가까이 급락했다 이런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 해당 이슈 전해주시죠. 주택시장의 호황이 끝나가자 목재 가격 역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목재 가격은 팬데믹 기간 동안 호황을 누려왔는데요. 2020년 여름 주택 리모델링과 교외 주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목재 가격 역시 크게 올랐습니다. 그러자 가격이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2배 이상 뛰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상황은 반전된 모습입니다. 현지 시각 27일 7월 인도분 목재 선물 가격은 3월 초의 고점에서 52% 하락한 $695에 마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가격 하락의 배경으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주택시장 침체를 주목했습니다. 연준은 5월 FOMC를 통해 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금리를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러자 모기지 금리 또한 상승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자 모기지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자 30년물 고정 모기지론 지난주에 5.1%까지 오른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주택 판매 건수는 이렇게 낮아지기 시작했는데요. 관련해서 목재 수요가 급격하게 낮아지기 시작하자 작년처럼 재고를 비축하려는 움직임 또한 줄어든 모습입니다. 여기에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 변화도 수요에 영향을 줬는데요. 소비자들은 위드 코로나로 이제 리모델링보다 여행에 돈을 더 쓰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월스트리트저널은 목재 가격이 1000보드피드탕 $500 이전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500 수준은 팬데믹 이전에 봤던 가격인데요. 그 원인으로 캐나다 서부 산림이 화재, 홍수, 미국과의 관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공행진하던 목재 가격이 최근 들어서 많이 하락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마켓워치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글로벌 IB들의 전망이 올라와 있습니다. 도이치방크는 설문조사 결과 부동산이 인플레이션 기간에 선호 투자처였다라고 밝혔고 또 UBS는 올해 금융과 에너지 또 사이버 보안 관련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드만삭스는 미국 인플레이션이 고점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 역사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꺾이기 시작했을 때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다며 증시 상승 랠리가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마지막 아이템은 도이치방크 이 설문조사입니다. 인플레이션 기간에 투자자들이 다른 곳보다는 부동산 섹터를 참 좋아했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마지막 이슈로 전해주시죠. 인플레이션 추세가 식지 않는 한 투자자들은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어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이치방크는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총 560명을 대상으로 인플레이션과 시장 바닥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평균 3%에서 5% 수준을 유지할 때 투자자들은 부동산 투자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총 응답자의 43%가 부동산을 매수하겠다고 응답한 건데요. 이와 관련해 연구 책임자인 짐 라이드 전략가는 팬데믹 기간 부동산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치솟았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높은 기간에 선호되는 자산은 부동산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부동산의 뒤를 이은 건 주식인데요. 특히 선진국 주식이 33%의 응답을 받으며 15%의 응답을 받은 금을 앞질렀습니다. 라이드 전략가는 이를 두고 1970년대 인플레이션 기간에는 금이 주식시장의 수익을 앞질렀다고 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결과가 의미가 있다고 봤습니다. 한편 가상화폐는 1%의 응답을 받았는데요. 이는 4%의 응답을 받은 현금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이외에도 총 응답자의 69%는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경기 침체라고 했습니다. 시장 바닥 여부와 관련해선 전체 응답자 중 3분의 2는 아직 바닥이 오지 않았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이렇게 도이치방크의 설문조사 결과까지 자세하게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엔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은 7시 30분까지 계속됩니다.